추석 아침 시어머니 순옥은 빈집에 혼자 상을 차립니다. 갈비찜, 송편, 과일까지 상은 가득했지만 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엔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로 가요.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지고 송편이 바닥에 구르며 멈춰 섭니다. 정막만 흐르는 집안, 시계 초침 소리마저 잔인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단호한 한마디. 그래. 이제는 끝이구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2층 주택이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벽돌 담장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금이 가 있고 대문 옆 화분에는 빨간 봉숭아꽃이 소박하게 피어 있었죠. 이른 아침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김순옥이 장바구니를 들고 나섭니다. 70살의 나이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경쾌했어요.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묶고 수십 년 입은 듯한 남색 조끼를 걸친 모습은 평범한 동네 할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순옥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섭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죠. 골목을 지나며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순옥은 늘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산책 나오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순옥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시장에 도착한 순옥은 익숙한 손길로 장을 봅니다. 싱싱한 배추를 고르고 무를 만져보며 단단함을 확인하죠. 아줌마, 이 무 얼마예요? 1,000원이요, 순옥 씨. 에이, 깎아줘요. 내가 단골인데. 순옥은 능숙하게 값을 깎아냅니다. 몇십 원, 몇백 원이라도 아끼려는 모습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장바구니는 금세 무거워졌지만 순옥은 개의치 않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돌아온 순옥은 부엌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칼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프라이팬이 달궈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빈 집을 채웁니다. 순옥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배추를 다듬고 물을 썰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먹을 음식치고는 양이 많았죠. 하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어요. 오후가 되자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옵니다. 순옥 씨, 집에 있어요? 대문 밖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순옥은 앞치마를 벗으며 나갑니다. 어머, 정숙 씨 왔어요? 들어와요.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습니다. 정숙은 순옥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옥 씨, 애들이 올해도 추석에 내려오나? 순옥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추석인데 안 올 리가 있나요? 벌써 준비 시작했어요. 그 말에 정숙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다행이네. 명절에 자식들 안 보면 얼마나 허전한데. 정숙이 돌아간 뒤 순옥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스며들고 집안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순옥은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텅 빈 거실, 아무도 앉지 않은 소파, 먼지 쌓인 액자들. 순옥의 눈빛이 그 풍경을 천천히 훑습니다. 애들은 바쁘다지만 추석인데 오겠지. 빈 상은 절대 차리지 않으리. 순옥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무언가 단단하게 다져진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순옥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 옆 작은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죠. 순옥은 공책을 펼쳐들고 안경을 씁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날짜와 함께 기록된 짧은 문장들이 가득했어요. 준호, 오늘도 전화 없음. 혜진, 문자로 인사 대신함. 손자 민서 생일, 선물만 보냄. 얼굴은 못 봄. 순옥은 공책을 천천히 넘기며 읽습니다. 몇 년치의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순옥의 눈가에 잠깐 떨림이 스쳤지만 곧 공책을 덮고 서랍에 도로 넣습니다. 순옥은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어린 시절 순옥도 저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많은 것을 앗아갔죠. 남편, 꿈,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의 마음까지. 순옥은 가만히 중얼거립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 추석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했어요. 순옥의 눈빛 어딘가에는 오랜 세월 숨겨왔던 결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순옥은 가슴 깊이 품고 있었죠.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 순옥은 부엌에서 송편을 빚고 있었습니다. 하얀 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어 팥소를 넣고 반달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었죠. 손끝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올해는 준호가 좋아하는 깨송편도 만들어야지. 민서는 호박송편을 좋아했는데 순옥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부엌 한쪽에는 장본 재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굵은 무, 싱싱한 배추, 갈비찜용 소고기까지. 냉장고 안에는 밑반찬들도 가득했죠. 그때 거실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손을 씻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호야. 준호야. 추석 준비는 다 했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 거고 송편도 벌써 반은 빚었단다. 순옥의 목소리는 들뜬 아이처럼 밝았습니다. 전화기를 꽉 쥔 손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준호는 순옥의 말을 끊었어요. 엄마, 그게 이번 추석 말이야. 순옥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죠. 이번 추석은 우리끼리 제주도 가기로 했어. 애들도 바람 좀 쐬어야 할 것 같고 혜진이도 쉬고 싶대. 명절 지나고 찾아뵐게, 엄마. 순옥은 말을 잃었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혜진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주세요. 요즘 애들이 스트레스가 심해서요. 가족끼리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제주도 호텔도 벌써 예약했고요. 혜진의 목소리는 가볍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주말 나들이 계획을 말하듯 담담했죠. 순옥의 귓가에 혜진의 말들이 메아리 쳤습니다. 가족끼리 쉬어야 한다는 말. 그 가족의 시어머니인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순옥의 가슴을 찔렀어요. 순옥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다녀와라. 조심해서 겨우 그 말을 내뱉고 순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들린 수화기가 심하게 떨렸어요. 순옥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깨송편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대굴대굴 굴러가는 송편을 순옥은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빚은 송편이 부엌 한 구석에서 멈췄어요. 순옥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 조용한 집,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죠. 그래, 결국 또 나 혼자네. 내가 뭘 그리 큰 기대를 했다고.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작년 추석도 설날도 생신 때도 똑같았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 나중에 보자는 약속. 그 약속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죠. 순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쯤 빚어놓은 송편들이 쟁반 위에 놓여 있었어요. 순옥은 그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아줌마, 배추 한 포기만 주세요. 어머, 순옥 씨 오늘은 조금만 사네. 추석인데 가족들 올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와요. 혼자 먹을 건데 뭐 많이 필요하겠어요.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상인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 추석에 자식들이 안 온다고요? 바쁘대요. 여행 간대요. 순옥은 짧게 대답하고 돈을 건넸습니다. 가벼워진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옥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방이었죠. 순옥은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인감증명서. 순옥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한 채, 빌딩 두 채, 시골의 땅 수천 평. 숫자들이 서류 위에 빼곡했습니다. 순옥은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란에 적힌 숫자 수십억 원. 평생을 모았지 순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혼자서 다 관리했어. 아들놈은 내가 가난한 줄 알지. 며느리도 나를 무시하고. 순옥의 손끝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어요. 내가 시장에서 몇백 원 깎는 걸 보고 쪼잔하다고 생각했겠지. 낡은 옷 입은 거 보고 불쌍하다고 여겼을 거야.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어. 나를 무시하는 저 애들 내가 진짜 누군지 보여줄 때가 왔어. 순옥은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조심스럽게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길은 단호했고 망설임은 없었어요. 저녁 무렵 이웃집 정숙이 찾아왔습니다. 순옥 씨, 추석 준비 잘 되어가요? 그럼요, 다 됐죠 뭐. 순옥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숙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근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순옥의 미소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굳어 있었죠. 밤이 되자 순옥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추석 불참. 이유 가족여행. 나는 가족이 아닌가 보다. 순옥은 펜을 내려놓고 공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죠.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차가운 달빛이 순옥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순옥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단단한 결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야.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추석 당일 아침 순옥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제 냉장고에 넣어둔 송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찜기에 담기 시작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송편을 보며 순옥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전날 밤 순옥은 혼자서 상을 준비했습니다. 나물, 전, 갈비찜, 송편, 과일까지. 풍성한 명절 상이었죠. 하지만 그 상 앞에 앉을 사람은 순옥 혼자뿐이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빈자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앉아야 할 자리, 며느리가 앉아야 할 자리, 손자가 앉아야 할 자리, 모두 텅 비어 있었죠. 순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어요.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죠. 순옥은 숟가락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옛날엔 이 집이 사람들로 넘쳐났는데 순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웃고 떠들던 시절,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시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 속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죠. 울면 안 돼. 이제는 끝내야 해. 순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가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순옥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낡은 옷들 사이에서 깔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한 벌을 꺼냈어요. 남편의 장례식 이후로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습니다. 순옥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소박한 할머니가 아니라 단호하고 의연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순옥은 서랍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화번호 몇 개가 적혀 있었어요. 순옥은 휴대전화를 들고 첫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김순옥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과 상담 약속 잡고 싶은데요. 네, 언제가 편하시겠어요? 오늘 가능할까요? 추석이지만 급한 일이라서요.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상대방이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에 가능하십니다.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봤어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순옥은 두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헤든 요양원입니다. 입소 상담 받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언제 방문하시겠어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순옥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어요. 순옥은 거실로 나와 상을 바라봤습니다. 풍성하게 차려진 음식들. 순옥은 천천히 음식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송편을 통에 담고 나물을 냉장고에 넣고 전을 랩으로 싸서 정리했습니다. 상을 모두 치우고 나니 거실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순옥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준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검색했어요. 화면에 사진 하나가 떴습니다. 제주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준호, 혜진, 그리고 손자 민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행복한 추석, 우리만의 여행. 순옥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 그 행복 속에 순옥은 없었습니다. 순옥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웃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명절을 보내고 있는 소리였죠. 순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끝내야겠다. 나를 무시하는 저 애들 내가 진짜 누군지 보여줄 때가 왔어.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후 2시 순옥은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순옥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옥 어르신이시죠? 저는 변호사 이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옥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준석은 순옥의 차분한 태도에 약간 놀란 듯 했어요. 추석인데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 규모와 상속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옥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준석은 서류를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정도 규모이십니까? 네, 평생 모은 겁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준석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죠. 상속인은 아드님 한 분이신가요?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드님께 상속하시는 건가요?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겁니다. 이준석은 놀란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어려운 이웃과 장학재단에 기부할 겁니다. 전액을요. 순옥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준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저를 무시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혼자 두고 여행을 갔죠. 효도는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도 의연했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틀이 지난 어느 날, 며느리 혜진은 스마트폰을 들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골라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었죠. 이 사진이 제일 예쁘네. 혜진은 혼자 중얼거리며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혜진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행복한 추석, 우리만의 여행. 힐링 제대로 했어요. 해시태그도 몇 개 달았죠. 가족여행, 제주도 행복한 명절. 사진을 올리고 나자 곧바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럽네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겠어요. 역시 명절은 가족끼리 보내는 게 최고죠. 혜진은 댓글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옆에 앉은 준호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사진 반응 좋네. 다들 부러워해. 혜진이 말했죠. 그래, 잘 됐네. 준호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 민서가 학원에서 돌아온 거였어요. 엄마, 아빠 다녀왔어요. 왔어? 학원은 어땠어? 괜찮았어요. 근데 할머니한테 연락했어요? 추석 때 못 뵀잖아요. 민서의 물음에 혜진과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 그러게. 나중에 전화해야지.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바로 그 순간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웃집 정숙 아주머니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누구야? 혜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집 옆집 아줌마. 준호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주머니. 수화기 너머로 정숙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너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니? 엄마요? 집에 안 계세요? 아니, 며칠째 집에 안 계셔. 문도 잠겨 있고 전화도 안 받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문에 종이가 붙어 있더라. 뭐라고 적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여. 너 빨리 와봐. 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준호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갈게요, 아주머니. 전화를 끊고 준호는 혜진을 바라봤죠. 엄마가 집에 안 계신데. 가봐야겠어.
뭐, 어디 가셨을까? 혜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갈까? 혜진이 물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민서 봐줘. 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어머니 집으로 향하는 내내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엄마가 어디 가셨을까? 혹시 편찮으신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30분 후 준호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정숙이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 엄마 어디 가셨대요? 모르겠어, 준호야. 저기 좀 봐. 정숙은 대문을 가리켰습니다. 대문에는 흰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준호는 다가가 종이를 읽었습니다. 본인 거주지 매각 완료. 연락 불필요. 글씨는 깔끔하고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준호는 급히 대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준호는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정숙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 같은 사람이 왔더라. 어머니랑 한참 얘기하고 갔어. 그 다음 날부터 집이 비었어. 변호사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변호사를 불렀을까? 정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헤든 요양원이라던가. 요양원이요? 왜 갑자기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었죠. 준호야, 미안한 말이지만 추석에 너희가 안 온 거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어. 내가 봤는데 그날 혼자 상 차리고 앉아 계시더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자동 음성만이 흘러나왔죠. 준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전화도 끊으셨어.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급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주머니, 저 먼저 갈게요. 정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준호는 검색을 통해 헤든 요양원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차를 몰며 준호는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거지? 집을 팔다니, 요양원에 들어가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분 후 준호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준호는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에게 물었죠. 저기 김순옥이라는 분 계신가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십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사회복지사 박지영입니다. 김순옥 어르신의 아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뵙고 싶은데요. 준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박지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차가웠어요. 어르신께서 면회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당분간 가족 면회를 거부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박지영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의 필체였죠.
준호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준호는 요양원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준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어머니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나를 찾아왔다는 뜻이겠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단다. 나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지만 속으로는 부자였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모은 재산이 꽤 많았지. 강남 아파트, 빌딩 2채, 시골 땅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야.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가 효도하는지,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살았단다. 시장에서 몇백 원 깎고, 낡은 옷 입고, 작은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지. 하지만 너는 어땠니? 명절마다 빠지고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어. 나를 짐처럼 여겼지.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래도 나는 기다렸어. 이번 추석만큼은 내가 올 거라고 믿었단다. 송편도 빚고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지. 하지만 넌 전화 한 통으로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했어. 가족끼리 쉬어야 한다고. 나는 그 가족에 포함되지 않더구나. 그날 나는 혼자 상 앞에 앉아 있었어. 텅 빈 자리들을 보며 결심했지.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전 재산은 어려운 이웃과 장학재단에 쓸 거야. 너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란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줬어야 했어. 하지만 넌 그러지 않았지. 이제 나는 내 남은 인생을 내 뜻대로 살 거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고 기대하지도 않을 거야. 안녕, 준호야. 엄마가.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준호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죠. 준호는 편지를 꽉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발. 준호는 박지영에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박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준호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죠.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엄마를 당연하게 여겼어. 항상 계실 거라고 생각했어. 준호는 후회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한참 후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혜진이 달려왔어요. 여보, 어머니는요? 준호는 대답 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뭐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죠. 준호는 편지를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혜진은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혜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부자였다고? 강남 아파트의 빌딩까지? 그래, 우리가 몰랐던 거야. 엄마는 평생 가난한 척 사셨어. 준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혜진은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야? 당연하지. 우리가 엄마를 뭘로 봤는데. 준호의 목소리는 자조적이었습니다.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죠.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우리가 찾아가서 사과하면 되잖아.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안 돼. 엄마는 면회도 거부하셨어. 전화도 끊으셨고, 준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대출도 있고 민서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당신 회사 월급으로는 빠듯하잖아. 어머니 재산을 기대했었는데 혜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재산을 기대했다고? 그게 내 본심이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혜진은 말을 더듬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우리가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재산을 기대했던 거구나. 추석에 제주도 간 것도 엄마를 귀찮게 여긴 것도 다 그래서였어.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그때 방에서 민서가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민서는 눈물 젖은 부모를 보며 물었죠. 준호는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보고 싶지? 응, 보고 싶어. 할머니 언제 봐요? 민서의 순수한 물음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민서야. 아빠가 잘못해서 할머니를 못 볼 것 같아. 혜진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혜진은 휴대전화를 꺼내 순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다시 또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죠. 왜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야? 혜진은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민서를 방에 데려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고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엄마한테 뭘 한 거지? 준호는 중얼거렸어요. 돈만 생각했지. 마음은 한 번도 보지 않았네. 준호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혜진은 계속 재산 생각을 했고 준호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괴로웠지만 이유는 달랐죠. 혜진은 잃어버린 재산 때문에, 준호는 잃어버린 어머니의 마음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그 집에는 행복이 사라지고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매일 요양원 앞을 찾아갔지만 결과는 늘 같았어요. 어르신께서 면회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직원의 대답은 변함없었죠. 준호는 로비에 앉아 몇 시간씩 기다렸지만 순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점점 초췌해졌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집에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달랐습니다. 혜진은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유 원장의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혜진은 여러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비슷했죠. 어르신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신 유 원장이라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혜진은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옛날 사진첩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운동회 날 도시락을 싸들고 온 어머니,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든 어머니, 군대 면회 온 어머니. 사진 속 순옥은 늘 웃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계셨는데 난 왜 몰랐을까? 그때 혜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방법을 찾았어.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거야.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신 거라고 주장하면 돼. 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면 유 원장을 무효화할 수 있다잖아. 변호사가 그러던데? 혜진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사진첩을 덮고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렇게라도 해야지. 우리한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게 정상이야? 70살 노인이 갑자기 집을 팔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 혜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들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우리 살 길? 그게 엄마를 모욕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혜진도 맞섰습니다. 당신은 너무 감상적이야. 현실을 봐. 우리한테 빚이 얼마나 있는데. 그래서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하겠다고? 절대 안 돼.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화가 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준호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사진첩을 펼쳐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는 사진 속 어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편지를 준비했어요. 직원에게 편지를 건넸죠.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제발요. 직원은 편지를 받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순옥이 나타났습니다. 순옥은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기도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초췌한 모습이 아니었죠.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준호는 달려가려 했지만 순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어. 순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멈칫했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순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나 알고 있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추석에 가지 않은 것, 엄마를 소홀히 한 것, 전화도 제대로 안 드린 것 다 제 잘못이에요. 그게 다니? 순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순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저 의무로 대했지. 명절에 한 번씩 얼굴 비추면 효도하는 줄 알았어. 하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지. 순옥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잘할게요. 매일 찾아뵐게요. 필요 없어. 순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그 효도는 이제 재산 때문일 거야. 내가 가난했다면 넌 이렇게 애원하지 않았을 거야. 준호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순옥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유언장 사본이야. 내 아내가 정신감정을 신청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미리 정신과 검사를 받았단다. 여기 결과서도 있어. 나는 완전히 정상이야.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순옥은 서류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며 놀랐어요. 엄마가 어떻게 내 아내가 여러 법률사무소에 전화한 거 다 알아. 소문이 돌더라. 그래서 미리 준비했지. 순옥의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준호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그건 혜진이 혼자 한 거예요. 저는 반대했어요. 그래? 그럼 내 아내를 말렸니? 단호하게 제지했니? 순옥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리긴 했지만 단호하게 하지는 못했으니까요. 순옥은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너도 마찬가지야, 준호야. 재산이 탐나는 거지. 엄마의 마음보다 돈이 먼저인 거야. 아니에요, 엄마. 진심으로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옥은 준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늦었어, 준호야. 내게 줬던 기회들을 생각해봐. 명절, 생신, 제사. 매번 내가 선택한 건 나를 피하는 거였어.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나는 너를 내 인생에서 지울 거야. 순옥의 말은 차갑고도 명확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요. 다시 한 번만요. 하지만 순옥은 뒤돌아섰어요. 안녕, 준호야.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내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살 거야. 순옥은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준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호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지만 순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순옥이 사라지자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호는 요양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준호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를 잃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였죠.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핸들에 머리를 기대고 생각했죠. 내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어요. 혜진은 시어머니를 귀찮아했고 준호도 점점 그에 동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어머니의 옛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대문에는 여전히 그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본인 거주지 매각 완료. 연락 불필요. 준호는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집을 바라봤죠. 어릴 적 뛰어놀던 마당, 어머니가 빨래를 널던 곳, 함께 밥을 먹던 거실. 모든 것이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대문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엄마 정말 끝인가요? 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준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떻게 혜진에게 말해야 할지, 민서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머니 만났어? 준호는 대답 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여보, 말 좀 해봐. 무슨 일 있었어? 혜진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혜진에게 건넸죠. 엄마가 정신감정 받으셨대. 완전히 정상이시래.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혜진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알고 당신이 법률사무소에 전화한 거 다 알고 계셔. 그래서 미리 준비하신 거야.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지쳐 있었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어요. 그럼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래, 끝났어. 엄마는 날 용서 안 하실 거야.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 준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혜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죠.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우리 어떡해? 모르겠어. 이제 우리끼리 살아가야지.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때 민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만났어요? 민서의 순수한 눈빛에 준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응, 만났어. 할머니 언제 집에 오세요? 나 할머니 보고 싶은데. 민서는 준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준호는 민서를 꽉 안았어요.
민서야, 할머니는 이제 안 오실 것 같아. 왜요? 할머니가 아파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건강하셔. 그런데 아빠가 할머니한테 잘못해서 할머니가 화나셨어. 그럼 사과하면 되잖아요. 민서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사과했어. 근데 할머니가 용서 안 해주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의무로만 대했어. 할머니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 민서는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그럼 이제라도 사랑하면 되잖아요. 민서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 그래야 하는데 이미 늦었어. 혜진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재산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혜진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는 혜진을 바라봤죠. 당신은 돈만 생각하는구나. 뭐?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게 아니라 재산을 잃은 게 슬픈 거잖아. 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였어. 처음에는 엄마가 걱정됐는데 편지 읽고 나서는 재산 생각만 했어.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준호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준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혜진은 말이 없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민서만 혼자 일기장에 글을 쓰고 있었죠.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아빠랑 엄마는 요즘 슬퍼 보여요. 할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다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며 봤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늘 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가에는 외로움이 어려 있었어요. 엄마는 외로우셨구나. 난 왜 그걸 몰랐을까? 준호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용서하지 않으셔도 계속 찾아뵙기로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준호는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계속 찾아뵐 거예요. 재산은 상관없어요. 그저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편지를 다 쓰고 준호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다시 요양원에 가서 전할 생각이었어요. 혜진은 준호를 보며 물었습니다. 또 가려고? 응, 계속 갈 거야. 소용없을 텐데. 알아. 그래도 가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 준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요양원에서 홀로 계실 어머니. 준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고치고 싶어요. 준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버렸죠. 준호와 순옥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어요. 준호는 약속대로 매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준호는 매번 편지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직원은 편지를 받아주었지만 순옥이 읽는지는 알 수 없었죠.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만날 수 없어도 계속 찾아가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지역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김순옥 여사, 전 재산 사회 환원, 장학재단과 복지관에 수십억 원 기부. 기사에는 순옥의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요양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순옥의 얼굴은 환했고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죠. 준호는 신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웃으시는 모습을 언제 봤더라. 혜진도 신문을 봤습니다. 수십억이 다 사라졌네. 혜진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하지는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혜진도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돈에 집착했어. 혜진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혜진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이제 달라져야 해. 그날 저녁 손자 민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 같이 가도 돼요? 준호는 민서를 안았어요. 그럼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준호와 혜진 그리고 민서는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민서는 손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로비에 도착하자 준호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순옥 어르신께 편지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민서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머, 이 아이가 손자분이신가 봐요.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순옥이 나타났습니다. 순옥은 민서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민서도 할머니를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민서는 달려가려 했지만 혜진이 붙잡았어요. 순옥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순옥은 민서 앞에 섰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서는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순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단다. 순옥은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는 순옥의 품에 안겨 편지를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제가 썼어요. 순옥은 편지를 받아 펼쳤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못했대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사랑해요, 할머니. 순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와 혜진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순옥은 민서를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로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순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준호와 혜진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순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변했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민서 때문에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재산은 이미 기부했어. 그건 바뀌지 않아. 알아요, 엄마. 재산은 상관없어요. 그저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준호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순옥은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진심인지 확인하려는 듯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민서도 데려오고. 하지만 명심해. 이게 마지막 기회야. 다시 나를 실망시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준호는 약속했습니다. 순옥은 민서를 다시 안아 올렸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책 읽어줄까? 네, 좋아요. 민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옥은 민서를 안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어요. 준호와 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의 어깨는 여전히 의연했고 걸음걸이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로운 여인이었죠. 몇 달 후 순옥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시간을 보냈죠. 순옥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유롭고도 의미 있는 삶이었어요. 준호 가족은 매주 찾아왔고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선을 그었어요.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서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어른이 되면 할머니처럼 살래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고 당당한 사람이 될 거예요. 순옥은 그 일기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손자만큼은 제대로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준호와 혜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재산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어요. 대출 때문에, 생활비 때문에, 민서 학원비 때문에. 집안은 점점 불행해졌습니다. 혜진은 순옥을 원망했고 준호는 자책했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내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 순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죠. 순옥은 자유로웠고 당당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것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라이브였습니다.